자, 두 번째 사건, 이 60대 화가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 재판을 받은 사건인데요. 어제 이 선고가 나왔습니다. 먼저 두 사람 어떤 관계였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거장과 알바생. 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일단 이 20대 여성은요, 미술계에 몸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난 2020년도에 한 유명한 갤러리에서 그 인턴으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갤러리로부터 지난해 4월에 다시 연락을 받았는데요. 죄송합니다. 21년도 4월에 다시 연락을 받았는데요. 이 한 60대 유명 화가의 전시회가 조만간 열리는데 여기서 업무 보조 아르바이트 해줄 수 있겠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이 제안을 수락해서 그 다음 달인 5월부터 이 전시회 업무 보조를 맡았습니다. 이 여성에게 그 유명 화가는요, 존경과 동경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. 20대 여성이 말하기를 그 전시장에 있는 작품을 다 공부하고 나면 존경심을 갖게 된다, 이런 설명까지 했었습니다. 자, 60대 거장 화가 그리고 20대 진짜 알바, 그러니까 이 미술관에서 막 일을 하는 업무 보조 아르바이트생. 얼마나 높은 산이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차이를 좀 비교해 보면은 정확히 아실 건데요. 사실상은 이 거장이라 부르는 분이 60대예요. 그리고 피해자는 20대이기 때문에 35세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, 그 거장이라는 분이 사실은 1980년대에 그 대한민국 미술 대전의 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. 대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30년 정도의 미술계에 하면서 거장으로 군림했고, 이분 작품 하나가 보통 1억에도 거래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지위도 높고 뭐 능력 있는 분은 맞는 것 같은데, 또 그리고 지금 피해자가 근무하는 업체에 본인의 그 독점 위탁 판매를 계약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 업체하고도 대표하고도 친한 사이예요. 이런 상황이고, 알다시피 이 20대 그 미술계 후배는 그 업체, 즉 독점 판매하는 업체의 아르바이트생 직원이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 거장한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던 거죠. 쉽게 말해서 위력이나 위기를 쓴다 하더라도 그걸 감내할 수밖에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고, 그리고 이 경력으로 봐서 넘어가 차이가 나는 미술계 까마득한 후배를 안타깝게도 성폭행을 한 것이죠. 예. 자, 뭐 누구냐 도대체 그 거장이라는 화가, 60대 화가. 지금 아까 잠깐 이 얼굴에 블러가 돼서 지금 나갔던 그 사람인데요. 원색을 즐겨 쓰고 여러 동물, 물고기 등을 자주 등장시켜서 아주 화단에서 뭐 좀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자, 정말 존경과 그 설레임 속에서 일을 시작했을 텐데 비극이 벌어집니다. 자, 2012년 5월 달인데요. 주말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 화가가 이 동료하고 이 여성한테 오늘 좀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식사를 하자 하는데 직장 그 동료는 어렵다, 선약이 있다라고 해서 가버렸고,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, 밥을 먹는 것까지 뭐 사실 문제가 없는데, 그 당시가 코로나가 한참일 시점이니까 내가 머무는 호텔에 가서 이 차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. 식당이 문을 빨리 닫으니까. 그렇죠. 8시 뭐 9시 닫으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20대 그 피해자 여성 입장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. 당연히 그렇게 뭐 위차를 하고 식사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요청을 수락했고요. 먼저 의심하거나 뭐 그 입장이 아니었다고 하고, 그래서 그 호텔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. 자, 일단 숙소에 들어갔던 것이 솔직히 뭐 저는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알고 있었다면 왜 갔겠습니까? 안 가죠. 예, 네. 승현님.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뭐 피해 여성에게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정말 조심스러운데, 사실 어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그 유명 화가가 자기의 어떤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상 그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. 지금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이제 숙소에 갔어요. 그래서 이제 술을 먹는 과정에서 자기가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, 그 이야기 과정 속에서 이 갤러리에서 일하면 얼마만큼 큰 장점이 있는지 굉장히 자기가 내심으로 힘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보였겠죠. 그 상황에서 향송이라는 노래가 나오니까 이 노래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같이 춤출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사실 여기서부터 진짜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건데, 이제 춤을 강권하면서 이제 춤을 추는 그 순간에 피해 여성의 어떤 신체의 일부분과 얼굴 일정 부분에 자기의 어떤 신체를 접촉하려는 그런 행위를 보입니다. 피해 여성 정말 적극적으로 거절 의사표시를 했지만 그 어떤 힘에 눌려서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 주셨는 바와 같이 성폭행을 당하게 됐습니다.
자, 팀장님 일단 이 성폭행 사건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 20대 여성 어떤 이후에 행적이 또 있었죠? 그렇습니다. 아까 거장이라 그런데 말을 바꾸겠습니다. 피고인이 사실은 성폭행을 했습니다. 피해자가 현장을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. 전화를 설명을 했더니 남자친구가 뭐라 했냐면, 야, 그러면 경찰서에 가는 거 어때? 이게 신고하라는 얘기죠. 그랬더니 여성이 뭐라고 했냐면, 경찰서 못 가겠어. 못 가겠어. 어떻게 가? 무서워. 난 못하겠어. 그러니까 무섭다는 얘기는 신고보다는 이 피고인의 그 위력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. 그럼 그 어깨가 무서워서 그래? 물어봤더니 난 도저히 감당이 안 돼. 역겨워. 이 무슨 말이냐면 신고를 해도 그게 클 효과가 없고 오히려 피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.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 피고인이 아까 말한 그 호텔에 간 거 있지 않습니까? 그 내용을 갤러리한테는 비밀을 해달라고 아마 경고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말을 이 피해자가 자기 남자친구한테는 모자르게 한 거죠. 어떻든 피해 당한 뒤에 그 사항을 남자친구한테 상의를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신고를 하자니까 이 피해 여성은 감당이 안 된다라고 그랬다는 거죠. 저는 이게 그런 일을 당했으면 신고해야지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 그 할리우드발 그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하비 와인스타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진짜 할리우드의 완전한 그 실력자. 거의 뭐 100명 이상 되는 진짜 날고기는 여배우들이 진짜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몇 년 동안 사실상 입막음을 당했었어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게 작은 어떤 그 연결고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집단 안에서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. 한 사람을 잘 되게는 못 만들어도 한 사람을 못 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아까 저는 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. 이 피고인이 그런 어떤 미술계에는 거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야기하는 대로 일이 흘러갈 수 있는 이 입장에서 피해 여성은 정말 이게 감당이 되는지를 밤새워 고민했는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신고를 합니다. 신고를 해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성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그 112 신고해서 다음 날 우리가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. 그러면 성폭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성의 몸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통해서 성폭행을 했다라는 증거가 채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재판이 진행이 됐을 텐데 이 사람 소위 말해서 거장이라 저희가 이제 쉽게 일단 지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의 입장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계속적으로 어떤 성폭행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요. 주장은 그렇습니다. 합의된 성관계였다. 특히 함께 춤을 추다가 서서히 접촉을 했고 이 여성도 동의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로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. 아니 저런 말이 사실상 진짜 마음을 한 번 더 후벼 파는 거 아니에요, 이 기자. 네, 맞습니다.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. 이 유명 화가는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. 이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요. 이 재판부가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두 사람은 35살 넘게 차이가 나고 업무 관계로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사이였고 또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인정했듯이 피해자가 이전에 이성적 호감을 표시한 정황도 전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. 이런 이 두 사람의 지위와 직장 관계 같은 걸 고려하면은 이 성적 접촉에 당황한 피해자가 가만히 있다가 울면서 싫다고 한 것을 두고 이를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.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. 10여 년 전에. 아주 박 변호사님, 네. 온 가족 그냥 너무나 화목한 집안인 양, 뭐 좋은 아빠, 좋은 남편인 양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보면서 참 기가 차더라고요. 그렇죠. 일단 지금 이제 이 피해자의 행동, 왜 신고를 바로 안 했냐, 왜 밥을 같이 먹었냐, 왜 호텔까지 갔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. 이 성인지 감수성 이론, 이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, 어떤 성폭행 피해자는 당연히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법원 해석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고 피해자 관점을 많이 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고인 입장에서는 특히 피해자가 정직원을 원하는 거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.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. 피해자 입장에 하면 충분히 성폭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봤고요. 재질이 매우 나쁘고
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,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강간죄가 첫 번째 그 3년이 최저징역입니다.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